이 뉴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장에서 대입을 시켜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금 얘기하신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인도 파키스탄은 이미 휴전을 했고 예. 그런 부분이 방산주를 누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누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그때 방산주가 빠졌어야 되는데 그땐 방산주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방산주가 더 빠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들어갔던 돈이 어저께 반도체에 쏠리다 보니까 여기 괴어있던 돈이 일로 가니까 방산주는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휴전이라든지 전체적인 세계적인 전쟁이 끝나면서 방산주가 더 이상의 재료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눌러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뉴스 보기에서 보신다면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좀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일단은 오는 15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 종전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러시아 쪽에서도 꽤 괜찮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현재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하겠다라는 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현재 상황을 보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탄불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현재까지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러시아를 더 끌어낼 심산이었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동을 순방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탄불과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초청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초청을 했냐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강제 휴전 협상을 계속해서 들이밀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연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을 하면서 좀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수위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개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미국의 중개자 역할을 조금 더 중심 있게 다루는 게 바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금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종전 협상이 뭐 무조건 될 것이다. 이게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라고 섣불리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러시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화답의 리액션이 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유가가 2025년도부터 들어와가지고 현재 한 공식적인 유가는 한 15% 빠졌고요.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유가가 우랄스 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랄스 유종은 현재 연초 대비 30%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가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 석유 부분이 거의 30%, 수출을 하는데 30% 비중을 갖고 있었던 이 우랄스 유종이라는 그 석유를 30%나 절하된 그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게 러시아 재정 상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유가가 조금 더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전쟁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유가 하락에 대한 이슈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 하락에 또 의미하는 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종전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시장에서의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재건주들이 그렇다고 오늘 그렇게까지 막 급등 나온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건 네. 또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15일 날 진행이 되더라도 아마 재건주들은 잠깐 반등이 있을 뿐 장 초반에 막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건주들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한번 해먹었다라는 느낌으로 좀 아마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렇게 다가가는데 저는 이 재건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재건 테마가 붙으면은 장 초반에 완전 올라가요. 그러다가 개인들의 수급을 다 뺏어 먹고 장 후반에는 후반에는. 완전히 윗골이 남긴 상태에서 음봉으로 다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뭐 제가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샌드위치 판넬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립식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된다라고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샌드위치 판넬을 만드는 조그만 기업한테 과연 우크라이나가 그걸 발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주에 대해서 테마, 그러니까 냄새만 난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붙으시면 안 되고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납품을 할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선정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그래도 재건주가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그만큼 현재 재건주보다는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협상 뭐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오히려 이런 지금 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좀 공부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제가 뉴스를 좀 집어왔습니다. 주가의 흐름에 관해서 좀 해석을 해주셨다면 일단은 좀 우리가 재건이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 분야들이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중에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친환경 에너지 쪽 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K에너지가 인프라 투자에 좀 참여를 할 것이다. 재건 투자에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쪽 섹터도 그 재건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직접적인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과연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뭐 억지로 연결을 하면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낼 수는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랑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기업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로 예전에 계약을 맺었던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한 번이라도 납품을 했었던 업체라든지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지금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재건 테마에 냄새를 풍기는 애들한테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났네요. 오늘. 아니요.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선호주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죠. 네. 어떤 기업들 꼽아오셨을까요? 일단 전 중장비 쪽이 가장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세 종목은 현대 인프라코어가 가장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장비도 우리가 시간이 좀 길면은 제가 깊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장비도 초대형이 있고 뭐 중대형, 소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초대형 같은 경우에는 현대 건설 기계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그러니까 약간 중형으로 보시면 되고 소형 기계들은 두산 밥캣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현대 인프라코어는 중형 기계라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형 기계라는 건 여러분들 조금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런 도심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좀 좁은 골목들 있잖아요. 좁은 골목들을 이렇게 재건할 때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오히려 현대건설 기계처럼 그러니까 특대형 그런 기계들은 뭐 고속도로라든지 항만, 부두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댐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인프라코어가 가장 특정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냐 없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원래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회사 자체는요 전쟁이 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이 건설 중장비 쪽에서는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브랜드랑 인지도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또 2023년 9월 달에 그때는 한창 이제 전쟁 중이었죠.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전쟁 중일 때 이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한 굴삭기 2대를 포함해서 한 5대 정도를 기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기증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를 했고요. 중장비 5대밖에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 5대의 가격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한 관계를 좀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EU라든지 IMF라는 이런 국제 협력 기구에서 결국에는 종전이 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프로젝트 팀을 꾸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우크라이나에서 좀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로 약간 공공 민간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런 업체 선정에도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쨌든 중형 장비 쪽의 현대인프라코어는 도시 인프라 이런 복구가 가장 먼저 선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포크레인 앞에 보시면은 삽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집게로도 바꿀 수 있고 땅을 이렇게 뿌개는 것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거를 유리하게 좀 바꿀 수 있는 게 중형 이런 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비슷한 업종이긴 합니다만 뭐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뭐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인프라코어 쪽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건설 장비 시장에서의 이력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 재건이 들어갔을 때 충분히 또 우리가 수주 소식들 같은 거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기업들 또 선별을 해주셨는데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가격대가 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지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게 재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한 5월 12일 바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갭상승으로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요 갭이 메꿔지러 내려오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가까지 저는 좀 보고 싶은데요. 짧게 본다면 일단 8,700원 정도 라인에서 손절 잡아 가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그냥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게 방금은 저희가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을 했다면 기술적 분석은 주가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8,700원짜리를 좀 지켜준다면 위쪽으로 상승해서 그 전고점인 9,800원 정도짜리까지는 충분히 룸이 나와 있으니까 재건 뉴스가 나오든지 아니면 15일 전에 뭐 트럼프까지 참석을 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좀 주가는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9,800원짜리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